안녕하십니까. 스마트 픽 센터 이동근입니다. 오늘 저희 센터의 이청훈 과장과 함께 투자 하이패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에 선물 옵션 동시 만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청훈 과장이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시장 흐름하고 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와 관련된 전망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13일 미국 CPI 지수가 발표된다는 점은 시장에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지표 자체가 적어도 지난달 예전 발표 대비해서 어느 정도는 오를 것이다라고 하는 것, 그에 따라서 시장이 조금은 위축될 수 있을 만한 상황인데, 적어도 어제 그리고 오늘 흐름을 보면은 크게 위축되는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이번 CPI 발표가 저는 무난하게, 그것도 매우 무난하게 지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가장 큰 이벤트는 결국에는 지금은 우리나라에 있을 이번 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입니다. 개인적으로 시장은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유는 어제 우리나라 증시가 우선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황에서 옵션 시장이었습니다. 그 외국인들이 콜옵션 쪽에서 결코 적지 않은 수량의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지금 옵션 만기가 오늘 방송을 하고 있는 기준으로 이제 이 거래일 사실상 남았는데요. 콜옵션을 그렇게 강하게 매수를 했다는 점, 시간 가치가 급격하게 하락할 수 있는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매수세를 크게 보였기 때문에 이 옵션 시장에서 콜옵션을 매수하는 것에 따른 수익을 어느 정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시장은 전반적으로 보합 혹은 약보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코스피가 되든 코스닥이 되든 현재 기준으로 오르는 종목과 내리는 종목의 차이가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 특히 오늘 화요일이죠. 옵션 만기가 있는 한 주 중에 하루 정도는 옵션 가격의 급격한 하락을 기반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통상적으로 기관이나 외국인이 많이 선호하는 방식입니다. 스트레이들 매도나 스트랭글 매도, 즉 시간가치의 하락이 나올 수 있는 날이 하루 정도는 나오는데, 통상적으로 그게 화요일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코스피, 코스닥은 기초자산이 우선 없으니까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종가 기준으로는 아마 보합권에서 마무리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장의 주도주가 강하게 나타나는 그런 장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나마 AI, 로봇, 하지만 시가총액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그렇게 높진 않기 때문에 당분간은 특정 섹터가 크게 올라가는, 말 그대로 순환매 장세가 어느 정도 이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장에 대해서만큼은 여러분들이 너무 불안해하지는 마시고, 그래도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 유입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여건이 조금씩 조성된다는 점에서 꽤나 긍정적으로 보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예, 시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고, 또 오늘은 이제 그 선물 옵션 만기와 관련된 이번 주의 어떤 움직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제 최근 시장에서 또 하나의 이제 중요한 변수 내지는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유가입니다. 사실 최근에 이제 국제 유가가 상승세가 뚜렷하게 나타나면서 사실은 이것이 또 한번 어떤 그 물가 전반에 좀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유가에 대한 그런 말씀을 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 주시죠. 네, 제가 실은 요즘에 이 국제 유가의 상승이 뚜렷하게 나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우려도 하고 있고, 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요. 사실 주말 동안 조금 궁금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나스닥 지수라고 하는 한 가지 변수와 이 국제 유가 WTI입니다. 이 두 가지 변수를 기반으로 제가 상한계선을 쭉 한번 구해봤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해드리자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제 유가와 나스닥 지수 두 가지 변수의 상관관계는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데이터 결과를 한번 이야기해드리자면요. 우선 그림 1번 한번 보시게 되면 나스닥 지수와 국제 유가의 흐름인데요. 두 차트, 그러니까 선형관계를 쭉 살펴보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매우 상이합니다. 특히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지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올라가는 양상이 비슷하게 나오는 듯 하나, 그 이후로는 지금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한 그 기간, 총 기간은 2001년 시가부터 지난주 금요일까지, 데이터는 위클리 데이터였고요. 이걸 기반으로 상관계수를 구해보니까 0.12밖에 안 나옵니다. 통상적으로 상관계수가 0.6 이상이 나오면 두 변수 간의 유의한, 그래서 특정한 방향으로 움직임이 뚜렷하게 나오고요.
마이너스 0.62 하면 완전히 반대가 되고 여기에 가까울수록 완전히 무관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WTI와 나스닥 지수 두 변수는 0.12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무관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우리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연도별로 한번 다 나눠서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 2001년부터 2023년까지 유의한 상관계수를 혹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일 수 있는 연도가 조금 있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이때는 서프라임이라고 하는 한 가지 변수가 있었기 때문에 응당 같이 갈 수밖에 없었고요. 그 외에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던 연도 2002년, 2006년, 2014년 이때 같은 경우에는 각각 마이너스 0.78, 마이너스 0.73, 마이너스 0.74가 나왔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것은 나스닥 지수가 크게 올라갔다면 당시에는 국제유가가 많이 빠졌다는 것이고요. 국제유가가 많이 올라갔다면 나스닥 지수가 많이 빠졌다라고 하는 것인데 제가 조금 더 세부적으로 가지고 온 걸 한번 보게 되면은 우선은 2002년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이 31% 빠집니다. 종가 기준으로. 이때 WTI는 57%가 올라갑니다. 꽤나 역의 방향을 보였고요. 2006년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은 9.5% 올랐는데 WTI는 사실상 제로였습니다. 2014년은 나스닥은 13.4% 올랐고 WTI는 45% 떨어집니다. 이걸 토대로 우리 세 가지 샘플밖에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세 가지 샘플만으로 우리가 WTI와 나스닥 지수가 일정 부분 음의 관계를 갖는다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던 연도 2016년, 18년, 2021년인데요. 2016년 같은 경우에는 WTI가 전년 대비 45%가 올라갑니다. 근데 나스닥은 7.5%가 올라갔습니다. 2018년 같은 경우에는 WTI가 24% 떨어졌는데 나스닥은 3.8% 떨어졌습니다. 마지막 2021년 WTI 55% 올랐는데 나스닥도 21.3%가 올라갑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 데이터를 토대로 명확하게 추론할 수 있는 것은요. 첫째, 국제 유가의 하락이 1년 이상 이어졌을 때 이 한 가지 변수, 국제 유가가 1년 이상 하락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스닥 지수의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혹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한 가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국제 유가의 상승이라고 하는 이 한 가지 변수가 나스닥 지수의 하락을 견인하는 변수로 작용하지는 못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근에 국제 유가가 조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정 부분 혹은 소폭 지수의 약세가 나올 수 있겠지만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1년만 넘어가도 됩니다. 1년만 넘어가도 그 관계는 결국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변수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혹시나 국제유가가 지금부터 조금 더 올라가서 시장에 충격을 받는다면 여러분들은 이때는 반드시 매수 관점으로 시장에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러시아와 사우디, 감산과 물량에 대한 수출 규제 등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하지만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가는 게 결코 쉽지는 않을 겁니다. 국제유가가 2010년 이후 사실상 서프라임 터지기 전에 그때 꽤나 많이 올라갔지 그 이후로 그렇게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경제 상황이 나아진다. 그러니까 국제유가가 올라간다. 그것도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그죠? 국제유가, 정확하게는 원유에 대한 수요를 가장 크게 견인할 산업 중 하나는 자동차가 되겠죠. 자동차의 동력원이 지금 계속해서 바뀌고 있잖아요. 전기 쪽으로. 그래서 수요 측면에서의 충격이 계속 이어지지 않는다면 국제유가가 아무리 감산이라고 하는 이 공급 측면에서의 충격이 이어질지언정 지속적인 상승은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국제유가의 상승은 일정 부분 제한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크게 우려를 가질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리 생각이 됩니다. 예, 저 유가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좀 심도 있게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최근에 이제 시장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은 여러 가지 변수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시장을 좀 가둬놓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시장도 마찬가지고,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유가 얘기를 해주셔서 거기서 조금 더 이제 부연을 하자면은, 사실 이 유가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미국의 어떤 그 CPI에 또 이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사실 지금 아시겠지만 미국의 8월 CPI 예상치가 7월에 3.2% 대비해서 조금 더 이제 상승을 하는 3.6%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코어 CPI는 4.3%, 이게 7월에 4.7%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두 달 연속으로 헤드라인하고 코어 CPI 간에 엇갈린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그 코어 CPI라는 게 헤드라인에서 유가라든가 이제 그 음식료 가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뺀 것이 이제 코어 CPI인데, 사실 이제 그만큼 유가가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부분이 분명하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좀 이제 확인해 준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만 이제 이게 결국 앞에서 이청 과장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지금 이제 공급적인 이슈예요, 사실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어떤 감산 연장 발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유가가 저도 어느 정도 좀 이제 상승에는 한계를 나타낼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외한 주요 오펙 회원국들의 일별 원유 생산량은 오히려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요. 과거 같으면 사실 과거에 우리가 굉장히 옛날 얘기인데 오일 쇼크라든가 이런 때까지 좀 거슬러 올라가면은 사실 오펙이 한 방향으로 움직였거든요. 감산을 하면은 다 같이 감산을 하는 이제 이런 흐름을 보였는데, 최근의 흐름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이제 주요 오펙 회원국들의 균형 재정 유가 수준이 한 55달러에서 한 76달러 수준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지금 유가보다 낫다는 얘기예요. 지금 유가로도 충분히 얘네들은 돈을 벌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감산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낮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저는 굉장히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은 이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인플레이션 우려가 재점화되면서 미국이 중국산 제품의 수입을 늘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 굉장히 관계가 안 좋지만은, 만약에 이제 이 유가 때문에 또 CPI 쪽에 계속해서 어떤 그 상승의 그 여지들이 발생을 하고, 이것이 지금 사실 계속해서 지금 시장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것 때문에 또 이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라든가 경기 침체라든가 이렇게 이어지지 않습니까? 결국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이제 그 사전에 조금 이제 막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 중국산 제품의 수입을 늘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인 물가 상승을 좀 제어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또 미중 관계가 지금 굉장히 악화되어 있습니다만은 또 뭔가 실마리를 풀 수 있는 또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좀 이제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이런 그 유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시장이 우려는 너무 지나치게 가질 필요는 없지 않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시장이 이렇게 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그 글로벌 제조업 경기의 반등세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이제 코로나 팬데믹 시기라든가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이런 요인들에 의해서 사실 가장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쳤던 부분은 공급망의 와해예요. 글로벌 공급망의 와해. 대표적인 게 자동차라든가 반도체라든가 이런 쪽에 이제 공급망이 이제 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와해가 되면서 어떤 이런 그 부품의 조달이라든가 이런 것도 제대로 되지 않고, 이런 것들이 가격을 올리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또 제품을 만들지 못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는 이러한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부담 요인은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이제 주요 산업들의 공급망이 정상화되면서 이제 과도한 재고 축적이라든가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라든가 이런 그 어떤 것들이 좀 적어지고, 결국 이런 것들도 물가 압력을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더 나아가서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어제 이제 그 제넷 옐런 그 미국 재무장관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 이제 그 연준의 어떤 그런 그 인플레이션과의 그 싸움이 어느 정도 이제 그 어떤 효과를 얻고 있고, 그래서 그로 인해 가지고 이제 그 사실은 이제 하반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많이 가셨다 이제 이런 발언들을 좀 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그 이런 그 물가에 대한 연준의 어떤 대응, 그리고 또 하나는 결국 이런 제조업 경기의 반등세, 이런 부분들을 결국 이제 배경으로 삼아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제조업 경기가 이제 반등을 하면서 기업 이익이 호전되는 흐름이 또 나타날 것입니다. 사실은 상반기에 이제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익의 감소 국면이었습니다. 계속해서 1분기, 2분기 반도체를 비롯해서 그 주요한 그 산업이라든가 기업들의 이익이 감소 국면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하반기에는 조금 이제 이익이 증가하는 이런 모습으로 반전 예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동안 어떻게 보면은 주식시장을 끌어올리는 요인들이 실적은 부진한데, 결국 물가라든가 금리 하락에 대한 기대라든가 이런 어떤 그런 모멘텀이 시장을 끌어올리는 요인이 됐다면은,
이제부터는 실적이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국면으로 좀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뭐 최근에 글로벌 경기 방향성이라든가 3분기 실적 컨센서스의 어떤 상향 흐름 같은 부분들을 감안한다면은 3분기 순이익이 전년 수준을 상회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어떤 그 실적이 어떤 시장의 어떤 반등 모멘텀으로 좀 작용을 할 수도 있어 보인다. 이런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사실은 뭐 이제 그 반도체라든가 이러한 쪽에서의 어떤 주요 그 산업의 실적 바닥 확인이라든가 이런 반등의 전망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3분기 증가가 예상되는 업종은 뭐 지금 뭐 소매 유통이라든가 뭐 호텔 레저 화장품 최근에 중국 소비 뭐 또 이제 그런 얘기 어제도 나오고 언론에서도 보셨겠지만은 뭐 시진핑 주석의 방한 얘기가 또 나오고 있고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이제 당장 우리가 이제 중국의 국경절 연휴가 있습니다. 뭐 지금 이미 중국 관광객 때 많이 와 있는데 지금 뭐 계속해서 좀 이제 늘어나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감들 또 이제 반도체라든가 조선이라든가 화학이라든가 비처리 금속 같은 업종들도 실적의 바닥을 확인하고 이제는 조금 이제 그 우상향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뭐 중장기 관점에서 말씀드렸듯이 기업 이익에 따라서 시장의 추세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다만 단기적으로는 앞에서도 언급했지만은 그 13일날 발표되는 미국 CPI 영향력이 나타나면서 이게 이제 시장의 변동성을 좀 키울 수가 있어요. 앞에서 이청호 과장도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저는 어느 정도 그 예상된 범주를 크게 벗어날 것 같지는 않아요. 결국 그렇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시장의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되고 연준의 추가적인 금리 인상도 이제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뭐 미국의 최근에 어떤 그 보도라든가 또는 이제 전망기관들의 전망들을 보면은 뭐 점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이제 뭐 금리 인상은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됐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물론 이거는 여러 가지 또 향후에 어떤 변수들이 있겠지만은 지금의 어떤 전반적인 어떤 컨센서스는 이제 그렇게 좀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여기 중요한 부분은 역시 우리나라 이제 코스피 지수를 놓고 봤을 때 코스피 지수가 한 2,500의 지지 여부죠. 지금 뭐 어제 이제 상승하고 오늘도 2,500 중반에서 움직이고 있지만은 2,500선의 지지 여부가 일단은 계속해서 확인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뭔가 이제 그 여러 가지 지금 시장이 굉장히 최근에 시장에서 받는 느낌은 그런 거예요. 순환매가 나타나는데 굉장히 빠르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뭐 그날에 따라서 정말 그 상승 업종이라든가 종목들이 달라지는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물론 이제 뭐 최근에 AI라든가 로봇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강하게 올라온 측면이 있지만은 뭐 이런 것들도 언제든지 또 이제 또 그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여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결국 뭐 이제 그렇다면은 결국 이렇게 시장은 일단 단기적인 대응은 철저하게 좀 이런 업종이라든가 종목 중심의 어떤 이런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 이제부터는 기업 이익에 대한 이런 관심을 조금 더 폭넓게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뭐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투자 IPS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